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지금까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일부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시킨 걸로 추정하고 이번 주에는 꼭 선고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가 선고가 되면 그냥 8대 0으로 그 파면이 선고가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지 않다면은 5대 3까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험하고 정말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다는 건 이미 결정만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결정문은 이제 기각 결정문은 도저히 뭐 제가 두루 이제 법조인의 견해들 들어봐도 기각 결정문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 중에 그 일부 재판관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거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한 변호사는 결국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시간 지연 행위가 나오면 고유 권한으로 선고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도 탄핵을 막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내부 평의 과정들은 사실은 다 추론이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재명 공선법 재판 선고 날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최상목이 왜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임명하였지? 네, 46을 빼고 둘을 임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가 바로 직전에 미임명 사유로 탄핵소추기 때문인가?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럼 정계선이 중요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조한창이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제 더 나가서 사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가 기존의 그 재판 형태들 또 평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뭐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건 워낙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게 어떤 가족 관계라든가 과거에 무슨 광우병 사태 때 중앙지법에 이제 부장 단독으로 있으면서 다른 형사 단독들이 그 5개 야간 집회 위헌성 문제 때문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당의 재판들을 이제 진행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집중적으로 배단해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유죄 선고를 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조한창 재판관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역할을 비추어 보고 갑자기 뭐 대법 그렇게 물망에 오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바로 그렇게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최상목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밀접하죠. 한덕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인수위 비서실 활동들을 했으니까요. 또 그리고 사법농단 때 그 국정농단 때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점에 비추어서 뭐 암묵적으로든 내지는 명시적으로든 그 조한창 임명에 대한 조한창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의사의 연락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심플하게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최상목 그 지금은 부총리로 돌아왔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고 사실상의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가깝다. 근데 그 최상목이 왜 시점을 돌렸을 때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을 임명했는가? 그건 마흔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한창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계선을 같이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했는데 국가기관이 그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 합리적이어서 이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더라고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한창가 들어가면서 이미 그 당시에는 결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네. 결론은 명확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네. 8대 0을 누구나 다 예상하던 시점이었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막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네. 그 외화돼서 표면화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 형사 판결이든 시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조한창 재판관이 그런 사명을 띠고 들어갔다라면 지금까지도 그게 뭔가 서로 공감대가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그러니까 가지로.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그 법원의 세계에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이런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또 그리고 뭐 서울 고등법원이라든가 이런 중앙에 굉장히 이제 외부와 밀접한 정치 언론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 문영대 재판관도 부산에서 이제 지역법관을 했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어떤 비정치적인 어떤 순수한 재판 자체에 대한 중심하는 그런 그 법조 분위기에서 좀 있어서 아무리 뭐 내공도 있고 재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가능성은 그냥 아예 배제하고 순수하게 동료로서 그냥 합의할 게 더 있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이 이번에 1월에 이제 임명된 분이죠. 네,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한 데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신데 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은근한 커넥션 내지는 하여튼 완전한 자기 편이라는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재판의 선고를 가장 미루는 한 명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그거 뭐냐면 추정이시지만. 네, 추정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른바 뭐 민주정부 하에서는 인사검증이 되게 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않거든요. 저도 뭐 검찰총장 후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되게 어떤 전화 인터뷰 등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뭐 세밀한 검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른바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인사 검증이 되게 철저하고 사상 검증 내지는 심지어는 뭐 표현하기를 뭐 충성맹세까지도 뭐 옛날 이렇게 연상될 정도로 철저한 검증은 이루어지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조한창일 것이다. 뭐 전체적인 글쎄 뭐 사람에 대한 뭐 근거리에서 본 법관 사이의 어떤 평들 뭐 성향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뭐 언급하기에는 뭐 적절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씀과 할 수 있는 말씀 많은데 그걸 지금 자꾸 조절하시느라고 말이 자꾸 고르시느라고 이렇게 지금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거기에서 뭐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오랫동안 이 그 법원 사회에서 봤을 때 이 조한창이라는 사람의 판결했던 그 역사 아니면 그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고, 네, 네, 그렇게 거기서 보신다는 처음부터 거죠. 지금까지 소개 결론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기 정영식일 테고,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복형 거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최근에 한덕수 결정에서 약간의 다른 포지션을 좀 네네네. 보였다. 네.